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그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사건들을 많이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올해 무엇보다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의 많은 우려와 많은 입에 오르내렸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투자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금융 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면접에 관련돼서 뭐 논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면접의 인터뷰 질문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4차 혁명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있지만 이 변화에 대한 예측이 과연 어디까지 일지 모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 이제 취준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본인이 지원하는 금융 분야의 이러한 일들은 모두 AI가 대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거나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만간 이런 일들이 다 대체된다면은 일들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 일에 지원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많이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모든 기술은 금융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그런 것에 걱정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에 가시던 아니면 다른 분야에 가시던 금융의 기업들이 변하고 서비스의 형태는 변할지언정 금융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본인이 금융 분야에 관심이 계속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본인이 변화하는 직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는 그렇게 어떻게 직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번에는요, 그 금융 기사 중에서 한국의 경제를 현재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11월에 그 한국은행이 0.25%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계부채의 위험이 커다란 한국 경제에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많은 우려라든가 그런 것도 이란 그 파급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갚지 못하는 가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정책상으로 구제할 것인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내용은요, 이제 국부펀드 그 중동의 오일 머니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각각의 각 나라마다 그 외환 보유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줄 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해서 많은 자금을 펀드로 운영하는 국부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사 용어와 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융 기사 분석에서 이제 요즘 그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정부가 드디어 이제 일부 규제에 나서면서 한쪽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한쪽에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 어떤 것이 금과 같은 거래되는 부분 그리고 또 통화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많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부펀드 두 번째 시간으로 국부펀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거기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도 새로운 금융과 시사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 제목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아닌 유사수신으로 간주해서 암호화폐를 공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제 사항이 발표가 되고 있고 좀 더 많은 규제 사항이 앞으로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이 거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 자체가 코스피의 규모보다도 아까 코스닥 규모보다도 더 커졌다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금이나 그런 금 거래처럼 일부 거래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중앙은행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그 화폐의 발행과 통화 정책에 관한 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여기서 그 아무래도 가상화폐라는 것이 이러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좀 더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모두 중단을 시키고 오히려 중국 자체가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금융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금융의 그 통용이 되고 있는 통화 기본 단위에 대한 화폐에 대한 관심도 항상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상 통화에 관련돼서 그 금융이 아닌 유사 수신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빗썸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코빗 등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한 버스의 광고란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사실 이제 그 온라인에 있는 쇼핑몰 전자 쇼핑몰처럼 등록을 한 다음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그게 앞으로 뭔가 차세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좀 지원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는 이제 금융 RCT 그 융합학회에서 지금 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금융 정책이다. 그래서 이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가 앞으로는 일반 그 화폐하고 공동으로 같이 가야 할 하나의 주류임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단기적인 것만 생각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사실 지금 그 증권사들이요 오늘 18일에 그 비트코인 선물의 그 시카고 선물 그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이제 투자자를 일부 모았었는데요. 이것이 그 모든 그 투자 설명회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규제 발표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변화를 국가가 이제 정부가 정책 당국이 정확히 감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한 이제 그 금융 그 RCT 융합학회의 한 교수님께서 엘빈 토플러의 저서를 인용해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뛰고 있고 관료는 25마일로 뛰는데 정치인들은 시속 3마일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느리게 달리고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앞서 열심히 빠르게 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좀 약간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그런 금융융합, 그 RCT 융합학회라든가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보다는 앞으로 좀 더 정책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무조건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런 거래가 오히려 정상화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오히려 보완을 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령이라든가 또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다 보니까 더 오히려 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또 너무 가격이 올랐더라. 그리고 또 채굴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고 이것이 무슨 증권 거래처럼 하나의 투자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핀테크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계속해서 핀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올해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대형 시중은행에서 디지털 인력들을 그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채용을 했고 디지털 금융 또 변화에 대한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간편 송금을 하는 토스라는 앱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토스라고 하는 지금 그 비바리 퍼블리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의 그 송금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통 은행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형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실 때 공인 인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토스 그 앱은 인증 과정 없이 쉽게 소액을 송금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즘에 모든 생활의 그러한 것들을 모바일 폰 하나를 통해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인터넷 중요한 기사도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번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검토해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시중 은행들의 그 인터넷 기반으로 했던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일부는 정말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처음 이제 시도했던 그런 토스라는 앱에서 송금의 거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스타트업의 기업의 대표가 이번에 새해도를 맞이해서 발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놀라웠던 게 그 토스라는 앱을 이야기만 들었지 여기서 이제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하지 못했었는데 그 월 송금액 누적액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은행들이나 그런 그 대형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송금 규모 각각 한 뭐 12% 정도라고 하면은 이 토스의 경우는 한 5%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송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금융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요즘 한창 그 뜨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 대표의 강한 의지가 신문의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기사로는요. 여기 제가 아까 나와 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간편 송금 앱 토스라는 그 곳의 누적 송금액이 2년 반 만에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은행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송금 이용해라, 그 외환 서비스 이용해라 해가지고 각 은행에 있는 지점에 그 지점에 있는 요원들이 저한테 이제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판촉을 하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막 그때는 이것이 이래서 편리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토스 같은 앱은 사실 그런 것을 별도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아름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편리함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송금액 규모도 상당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인 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만 아마 기업 단위로 확대된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핀테크 산업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그 토스 앱의 그 이 대표는요, 여기서 그 대표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런 앱이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제 그 자산 규모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좀 고연령층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냥 좀 젊은 사람들이고 핫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기쁜 소식은요. 이 그 토스를 운영하는 그 비바리 퍼블리카 그 스타트업 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컨설팅 그 KPMG가 선정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곳이
긴 했지만 또 IT 강국인 우리나라인 만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그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좀 성장하는 기회로 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부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국부펀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국부펀드가 만들어진 계기와 각 나라, 특히 뭐 UAE라든가 중동 지역,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런 곳에 국부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오일 머니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몇 번의 전 세계적으로 그 있었던 경제 위기라든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외환을 어느 정도 그 안정적으로 보유해야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국부 펀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부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그 운용 형식과 똑같고요. 이 국부 펀드 자체도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제 뭐 대체 투자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부 펀드인 KIC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부 펀드에서 일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요.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국부펀드에 관련된 기사 여러분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UAE,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부펀드가 그 소프트뱅크 펀드로 IT 기업 투자 확대를 노린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예전에는 국부펀드라는 것이 이제 투자하는 곳들이 뭐 여러 군데가 이제 있었긴 하지만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그 펀드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IT, 그 유망한 IT 기업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차세대를 이끌어가 지금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좀 확대하고, 그러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도 하고 시장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내용으로는요. 지금 석유로 벌어들인 자금을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그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그 VR,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그런 신기술 기업에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투자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일본의 그 이제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에서 그 1,000억 달러 규모의 IT 그 기술 스타트업 투자 전문 펀드를 출범을 했는데, UAE의 이 그 국부펀드가 그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투자들의 그런 성향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이 출현하는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그곳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그런 곳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옴으로써 해서 동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산업에서 항상 금융에 계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부펀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부펀드의 이름 이제 무바달라는 올해 무바달라 대표는 올해 1월 아부다비 양대 국부펀드인 국제석유 투자회사 IPRC하고 그다음에 무바달라 개발회사의 합병으로 탄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 규모가 세계에서 14번째라고 하는데요. 정말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또 이러한 국부펀드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전망 있는 분야의 산업에 계신 분들이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골드만삭스와 중국부펀드, 그다음에 미 투자가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소 예상을 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했지만 아마 경제적인 사안들이 많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보여졌었는데 마침 그 국부펀드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그 CIC, 그 중국 그 국부펀드와 그 미국에서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뭐 제조업 분야, 하이테크 제조업이라든가 고속도로와 철도와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한 그 5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투자 비율은 아직 그렇게 그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 이거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계속해서 차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동의 오일 머니로부터 시작된 국부펀드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중국 그 국부펀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규모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또 여러 분야에서 위협을 함에 따라서 그 중국이 이제 큰 손이 돼가고 있는 것들을 도처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국이 자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부펀드를 마련해서 세계 곳곳에 이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부펀드에 대해서는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준비한다든가 국가의 외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국부펀드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것을 그 경제에 투자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참견을 하거나 이야기를 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면은 그 투자를 받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은 국가에서만큼은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국부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경제적인 전쟁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부펀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투자할 때 또는 우리가 투자를 받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펀드 조성은요, 서로 이제 상대국 시장에 대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러한 그 의도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인 한국투자공사 KIC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KIC 그때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KI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국부펀드의 규모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현재 뭐 주식 비율이라든가 채권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수익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국부펀드,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라든가 아니면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 규모라든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좀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전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주요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해서 이제 높은 자산 그 운용 성과를 또 창출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또 해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번에 제가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아시아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점해서 많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투자로서 운용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금융 발전의 지원이라는 것이 제가 그 국부펀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각 자산 운용사의 일부를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당 받은 것으로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런 국부펀드를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로 또 그다음에 회사를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이런 이제 그 국부펀드인 KIC의 그런 자산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
2006년도 자산 배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제 주식 쪽의 투자 비율이 41%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같은 것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 기관도에서 내용 조직도 보시면은 주식 채권 운영부가 있고 대체 투자 운영본부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를 살펴본다든가 그다음에 리스크 시장의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부서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펀드 매니저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펀드 운용 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투자 운영 본부 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시 분석팀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운용, 채권 운용, 그다음에 위탁 운용팀, 이제 위탁 운용은 이제 일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모 주식에도 사모 그 펀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제 일부 또 국부 펀드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사모 펀드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부 펀드의 일부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발표를 할 때 이제 그 운영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곳에 주로 이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운용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인프라팀, 그다음에 대체 자산 솔루션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펀드 매니저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일하시는 운용력, 주식이나 채권이라든가 대체 투자에 투자를 집행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진짜 전면에서 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산관리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관리 전문가라는 뜻 자체가 워낙에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냥 펀드 매니저라고 통상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은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정의를 본다면 투자 신탁회사라든가 은행, 보험사, 투자 자문사 등에서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가인데 여러분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양대 이제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그 보험 상품을 만드는 계리 파트가 있지만 또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료를 들어오면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의 경우는 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운용 그 보험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채권 운용용들이 상당히 그 업무의 그 능숙함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셔도요. 아마 이제 그 기업들이나 건물들 아주 높은 빌딩에 붙어 있는 그 생명보험사의 간판을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홍콩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 생명보험사나 그런 어떤 보험사, 세계적인 보험사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방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수의 고객이 투자를 위해서 그 위탁한 기금, 이거 이제 펀드가 그 조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식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크게 리스크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그 정량적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 경영이라든가 경제학과라든가 그런 이제 상경계열 출신도 많이 진입을 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주로 많이 다루었던 뭐 수학과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이스트의 공대 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쪽에서 업무를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리스크에 관련돼서 이제 업무를 하고 또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수치적으로 분석도 하고 금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겸비가 됐을 때 펀드 매니저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로 현재 근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난 이제 주니어부터 상당히 시니어 분들까지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이 펀드 매니저로 어떤 그 커리어를 좀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경력 모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력에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펀드 매니저에 관련된 그 경력에 관한 안내가 좀 어디에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NCS 사이트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금융과 이제 카테고리에서 금융보험 카테고리에서 금융으로 들어가셔서 금융 그 소분류에 보면 자산 운용이 있는데 자산 운용 세 분류에 펀드 운용, 파생상품 운용, 신탁 자산 관리, 주식 채권 운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펀드 매니저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고요. 더불어서 세 분류에서 능력 단위 요소로 들어가 보시면 그 주식 채권 운용을 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하고 이제 산업을 분석하고 계량 모형 만들고 기업 분석하고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 채권 가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제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해 놓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 놓고 여기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사거나 팔거나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상당히 숫자적으로도 그 밝은 분들이 많지만 이제 어떤 좀 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좀 그 고든 의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도 본인의 어떤 운용 철학을 갖고 의지를 좀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에 상당히 좋고 펀드 매니저를 막연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또 많은 급여를 받는 부분이라고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하지만 이 펀드 매니저분들 이 투자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일정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금융기관 자체가 이제 자산운용사가 지금 많이 설립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중심으로 많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많은 그 급여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 두 기관에 비해서 어떤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최근 급여가 높은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쪽이 많고요. 이러한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고소득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다시피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돈을 많이 받는 것에 목적을 두신다면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본인이 많은 돈을 그렇게 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금융에 있는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은 아마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펀드 매니저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융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금융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부 금융에 대해서도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서 임팩트 금융처럼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지역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곳에 이제 교육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더불어서 수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게 일회적으로 한 번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전체 통합해서 모두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 선진국,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뒤늦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류에 합류해서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 주도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게 하긴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은 이제 침체되어 있던 뭐 상호 금융이랄까, 뭐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협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좀 더 방향을 좀 사회적 금융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왔는데, 기쁜 것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 이제 그 기구인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원회가 한국형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을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회적 금융이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대출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그런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소액 규모로, 또 소액 규모를 하는 것도 현재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몇 개의 그런 그 옆에 그 기업들이 같이 보증을 쓰는 경우에는 뭐 얼마까지 소액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식으로 됐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액 금융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준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라든가 법령안에 대해서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 나섰다는 내용인데,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좀 대형의 그러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우리의 금융이 모든 것이 움직여져 왔지만, 그 유럽 선진국이나 서구에서도 지금은 좀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해서 좀 더 그 뭐 P2P라든가 아니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해서 금융 서비스를 대형이 아닌 소형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방향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면은 이제 그 대형 금융기관에 가셨던 분들이 또 그들로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이런 것을 미리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음 기사 보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 금융에 있어서 이제 신협이 원래 출범 자체는 이제 어떤 사회적 금융처럼 그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그 활동 자체가 미비하고 금융기관들의 거래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금융의 기류에 맞추어서 신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교수님의 경우 이제 구체적인 안을 내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 중앙회와 회원신협이 이제 규모 100억 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정부에 매칭한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금융센터 자체를 설립을 해서 물적 자원도 그 지원을 하고 인적 자원도 지원을 하고, 그러한 이제 그다음에 또 이러한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컨설팅 분야에도 좀 더 그런 제반적인 시설을 확충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학계와 현재 금융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서 이야기를 내놓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시고 앞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신협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협 또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상호 금융에서 앞으로 이제 좀 변화하고, 예전에 그냥 소규모로 동네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고 약간 좀 안정적이고 그냥 편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과감히 벗고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또 금융 지식을 넓고 여러분들 그 금융 지식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사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시사 용어는 오버슈팅이라는 용어인데요. 오버슈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에 어떠한 이렇게 충격이 갑자기 가해졌을 때 어떠한 이제 그 상품이라든가 금융자산의 어떤 가치가 갑자기 그 하락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거나 했다가 장기적으로는 그 다시 그 안정적인 상태로 찾아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환율이나 주가 등의 이런 이제 변동성을 이제 설명할 때 제시된 이론 중에 하나고 이 그 이론을 처음 그 이야기한 것은 MIT 경제학 교수인 그 루디거 돈 부시 교수가 그 제시한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외환 환율 변동이라든가 주가 변동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갑자기 조금씩 충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꾸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관된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만 좀 자세하게 충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때마다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충격을 가해서 주가를 갑자기 폭락하거나 오르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전체적인 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오버슈팅이라는 이 용어는요, 그 2018년도 우리나라 대학 입학 학력고 그 대학 입시 수능에서 그 국어 영역 부분에서 그 지문에 이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니까 이제 논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많이 나와가지고 수험생도 그렇고 취업 준비생도 그렇고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또 현대를 사는 분만큼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새로운 것들을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좀 다양성이라든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열린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용어는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들께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이사제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노동이사제 자체가 그 약간 좀 용어 자체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취지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각 금융 노조들 KB라든가 뭐 KB하나라든가 뭐 신한이라든가 금융 노조들이 이러한 그 노동이사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내건 공약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많은 그 이제 좀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아마 기사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이 노동이사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도입을 좀 압력을 넣고 있는데 지금 금융혁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만큼 사실은 이제 뭐 가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 혜택을 줌으로써 이 노동이사제를 그 기업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제반적인 사항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제도고요. 여기 지금 오타가 나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1, 2인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금융을 하시는 분들도 주식회사 설립에 관련된 주식회사법을 조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경영학과 같은 데 가면은 주식회사법이라고 해서 과목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식회사를 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주라든가 이사회에 대한 역할에 관련돼서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주, 한 주, 그러니까 자본금을 형성하는 주식에 관련돼서 그러한 그 모든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의 주주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에 관련돼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자본금을 해서 생겼다가 점점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주와 이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경영과 현재 돈을 갖고 있는 그 자본의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 그 돈을 이제 투자했던 주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이제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사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주식에 대한 그 주주 배당이라든가 이익 배당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주요 사항은 실제로 이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내부의 이사도 있지만 이제 사회 이사를 반드시 전체 이사 구성에서 몇 분의 몇 가지는 이제 그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법령 그 법안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사라든가 주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제도 모두 투명 경영의 일환으로 어떤 이제 회사를 돈을 댄 사람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이익에만 맞게끔 움직이거나 함부로 운영을 하거나 남용을 한다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사회조차도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이익에만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견제하는 기구와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와 장치들이 적법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금융 쪽에서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정확하게 내부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 주식이 전체 그 주식시장에 공개됐을 때도 투자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사회 이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또 이제 더불어서 이 노동 이사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이 주주와 이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사원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회사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 이사제를 통해서 경영에 좀 더 함께 참여를 하고 그것이 회사를 좀 더 오랫동안 가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노동이사제에 대한 기사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동이사제에 대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좀 보수 성향을 띠는 형식의 그런 이제 언론인 경우에는 상당히 노동 이사제에 대해서 어떤 그 주가를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에까지 참여해서 오히려 기업을 망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동 그 조합 중심으로만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되고 있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진보 쪽의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의 경우에는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좀 더 장기적으로 투명 경영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도 주인 의식을 갖게끔 하게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의 일환의 하나가 노동이사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정착이 돼야 되고, 또 그래서 함께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하나의 기사를 갖고 가끔은 여러 그 신문들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보는 시각과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기사를 쓴 방향이 팩트 중심이라고 사실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관점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도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기사의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 관점에서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확히 자기의 그런 상황에 맞게 보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관심 있는 기사라든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에 관련돼서는 좀 더 다양한 신문을 좀 분리해서 또 그들의 그 시각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융기관들도 이제 그 주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본금의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금융을 하시지 않는 분들조차도 일반 기업에서 이런 회계라든가 재무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본인의 직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고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그 영업을 지원하는 이제 금융 쪽은 아니었고요. 유통 분야에서 영업을 지원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본인의 강점이 뭐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제 뭐 친밀감이라든가 뭐 말을 먼저 거는 활발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비단 그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영업 분야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대다수 본인의 활발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친밀감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이런 것을 대답을 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업에서 중요한 건 가서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윤을 내기 위한 첫 시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익을 얼마를 낼 수 있고 우리 회사의 기업 이윤에 얼마나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부서라든가 재무부서라든가 그런 부서와의 하나의 연관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나의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다면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성향을 조금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회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회계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회계는 사실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제조업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품 원가에 맞추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융기관에서의 회계부서의 경우에는 금융상품 하나당 손실과 그다음에 이익을 따지는 그런 회계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업과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길어졌었는데요. 금융과 주식회사 굉장히 중요한 그 상관관계이니만큼 여러분들 주식회사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지식을 튼튼하게 만들어드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서 여러분들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조지프 스티프 글리츠라는 그 교수, 세계적인 석학 교수의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라는 부제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스티프 글리츠 교수는 2001년에 그 비대칭 정보의 결과에 대한 논문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교수님은요, 클린턴 행정부 때는 그 경제자문회 의장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세계은행으로 들어가서 세계은행 그 부총재 또 그다음에 세계 그 경제학자들의 수석 경제학자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은행이라든가 미국 정부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열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이제 세계은행에 들어가서도 세계은행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후진국들의 빈곤이라든가
어떤 이제 불평등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심화시킨다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서 미국 정부하고 등을 지게 돼서 세계은행에서는 나오게 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집필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제 언급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불평등한 사회라든가 아니면 빈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더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든가 좀 더 윤리적인 사고에서 출발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러한 그런 빈곤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돌보지 않았을 때 현재 당장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불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게 될 거라는 여러 가지 경고와 함께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에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그런 빈곤이라든가 불평등이 왜 생기는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도 정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인 기반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책의 그 조지프 스티브 글리츠 교수도 그렇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금융시대에 소개해드렸던 로버트 힐러 교수라든가 아니면 넛지를 써서 이제 올해 그 행동경제학에서 리처드 탈러 교수라든가 모두 그분들이 단순히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이러한 서적도 나오고 많은 학설과 그러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러한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할 때 발전하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 만나보시고 좀 더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이런저러한 것들 많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궁금한 부분 요즘 이제 질문이 좀 하나하나씩 이제 방송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 또 방송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내용을 강의 내용을 또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그 elisabankerskorea.com 또는 한비70gmail.com으로 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메일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